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천둥 소리가 홍주장터의 밤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17살의 보찜 장수 다니는 쏟아지는 장대비를 맞으며 숨을 헐떡였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낡은 저고리를 적시고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녀에게 허락된 안식처는 어디에도 없었다. 주막 처마 밑으로 몸을 피하려던 순간 험상궂은 머슴의 양동이 가득 담긴 구정물을 그녀에게 확 뿌렸다. 재수 없게 어디서 구걸이야. 당장 꺼져. 단이는 서러움에 목이 메었지만 당장의 추위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찾지 않는 장터 구석 악취가 진동하는 뒷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썩은 거적대기가 비바람에 펄럭이는 그곳에서 단이는 참아 있지 못할 환청을 들었다. 그것은 고양이 울음소리도 바람 소리도 아니었다. 아주 가냘프고도 처절한 갓 태어난 생명의 비명이었다. 단이는 홀린 듯 뒷간옆 거적대기를 들쳤다. 그곳엔 똥통의 악취 사이로 피더미 같은 아기 둘이 엉켜 있었다. 탯줄도 채 마르지 않은 상둥이였다. 아기들은 보랏빛으로 변해가는 작은 손을 파르르 떨며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다. 그 끔찍한 구덩이 속에서 유독 이질적인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검은 나무의 기이한 용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흑단 빛이었다. 단이가 경악하며 아이들을 품으려던 찰나 주막 뒷문이 열리며 거친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확실히 처리했겠지? 댁주 어른께서 씨앗을 남기면 후환이 된다 하셨다. 단이는 숨을 멈췄다. 이것은 단순한 유기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다. 부모도 모른 채 자라온 자신의 처지가 떠오른 단이는 팔려고 아껴둔 무명천을 꺼내 아이들을 감싸 안았다. 제발, 제발 살아야 한다. 그녀는 빗속으로 몸을 날렸다. 어둠을 가르며 다이의 등 뒤로 쌍둥이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해졌다. 가슴팍에 품은 아이들의 온기가 전해질수록 다니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이 아이들은 누구일까? 왜 이런 끔찍한 곳에 버려져야 했을까? 토만의 흑단빛이 차갑게 그녀의 살결을 찔렀다. 그것은 장터에 싸구려 물건이 아니었다. 권력의 냄새가 났다. 멀리서 횃불을 든 사내들이 장터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조대수의 하수인들이었다. 단이는 막다른 골목에서 진흙방에 몸을 던져 숨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아이들의 입을 막으며 그녀는 직감했다. 오늘 밤 자신이 구한 것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조선 파이도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눈이라는 것을.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핏자국 위로 그녀의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충청도 홍주장터의 억척스러운 24살 장사꾼 단이 곁에는 꼬질꼬질한 옷을 입었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한 7살 쌍둥이 별이와 다리가 있었다. 단이는 아이들의 천재성을 세상으로부터 숨기려 애썼다. 천한 것들이 너무 뛰어나면 밟히는 법이다. 그것이 단이가 배운 세상의 진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재능은 송곳처럼 자꾸만 삐져나왔다. 콩나물을 파는 곰네 할머니의 좌판에서 쌀가게 김서방이 돈을 슬쩍 덜 내고 자리를 뜨려던 찰나 바닥에 그림을 그리던 별이가 무심하게 고개를 들었다. 틀렸어요. 다 합치면 두양 사푼 오리가 되어야 해요. 아저씨가 놓은 돈은 두양 7리밖에 안 돼요. 순식간에 장터가 적막에 휩싸였고 김서방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다. 김서방의 윽박지르려 하자
이번에는 옆에 있던 다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섰다. 거짓말 마세요. 닷새 전 오시 무렵에도 외상으로 물을 가져가시면서 내 성을 갈아서라도 갚으마하고 큰 소리 치셨잖아요. 그때 회색 바지 입고 계셨고요. 다리는 김서방의 말투와 억양까지 똑같이 흉내냈다. 구경하던 상인들이 박장대소하며 수군거렸다. 세상에, 귀신이네 귀신. 저 어린 것들이 샘을 척척하네. 다니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황급히 아이들의 손을 끌고 골목으로 숨어들었다. 어미가 뭐라 했느냐. 나서지 말라고 했지. 다니는 엄하게 꾸짖었지만 배고픔에 꼬르륵 소리를 내는 아이들을 보자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는 풍속 깊은 곳, 7년 전 그날 밤에 흑단 빛을 만지며 밀려오는 불안감을 억눌렀다. 그날 밤 다 쓰러져가는 흙집 방 안에서 다니가 고단함에 지쳐 잠든 사이 작은 그림자 두 개가 일어났다. 별이와 달이었다. 별이는 부엌에서 식은 숯덩이를 집어들었다. 방바닥에는 그를 모르는 다니가 엉망으로 그려놓은 외상장부가 널려 있었다. 어머니가 또 샘을 틀리셨어. 동그라미가 하나 비어. 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숯을 쥐고 삐뚤삐뚤한 그림 옆에 반듯하고 정갈한 숫자를 채워 넣었다. 엉망이던 장부는 순식간에 관아의 서류처럼 깔끔해졌다. 한편 장터 객주 2층 난간에서는 비단 옷을 입은 조대수가 이 광경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7년 전 아이들을 죽이라 명했던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계집애들이 샘을 할 줄 안다야.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발견한 짐승처럼 번들거렸다. 깊은 방, 홍주장터, 외곽의 약초 냄새 가득한 매이원의 초가집. 7살 상둥이는 어머니 몰래 이곳에서 세상을 배우고 있었다. 괴짜 의원이라 불리는 맹의원은 다리에게 두꺼운 책을 건넸다. 다리는 책을 펼치지도 않은 채 낮에 단 한 번 엿들었던 어려운 법률 용어들을 줄줄 외우기 시작했다. 경국대전 형전에 이르기를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7살에 거시하기엔 너무나 서늘하고 명확했다. 이어 별이의 차례였다. 맹의원이 쌀값과 이자가 뒤섞인 복잡한 3번 문제를 내자 별이는 바닥에 손가락을 몇 번 튕기더니 즉시 답을 내놓았다. 일고양 오잔입니다. 맹의원은 떨리는 손으로 수염을 쓸어내렸다. 한 번 본 것은 사진처럼 기억하는 다리와 숫자를 장난감처럼 다루는 별이. 맹의원의 시선은 방 한 구석, 다니가 맡겨둔 흑단빛이 든 함에 머물렀다. 대체 저 아이들의 아비가 누구란 말이냐. 다음 날 아침 평화롭던 홍주장터는 비명과 통곡 소리로 뒤덮였다. 호랑이 가죽이 깔린 평상 위에 비단옷을 입은 조대수가 곰방대를 문 채 오만하게 앉아 있었다. 오늘부터 자릿세를 10배로 올린다. 1량이 아니라 10량이다. 상인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옹성거림이 터져나왔다. 맨 앞줄에 있던 집신 장수방 노인이 바닥에 머리를 지으며 애원했다. 객주 어른, 집신 1000켤레를 팔아도 못 모을 돈입니다. 그러나 조대수의 눈빛엔 살기가 서렸다. 법이 싫으면 장사를 쳐보라. 그의 하수인들이 달려들어 노인을 멍석에 말고 무자비한 매질을 시작했다. 텁텁, 둔탁한 타격음이 장터를 울렸다. 다니는 황급히 별이와 다리의 눈을 가렸지만 아이들의 작은 어깨는 공포가 아닌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손바닥 너머로 비치는 핏물과 조대수의 비릿한 웃음이
아이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다. 조데스의 시선이 다니의 등 뒤에 숨은 쌍둥이에게 멈췄다. 그는 성큼 다가와 부채 끝으로 다니의 턱을 들어 올렸다. 너는 토빙스 열량을 내놓거라. 다니가 바닥에 엎드려 가진 건 다 품뿐입니다라며 빌자. 조대수는 아이들을 보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씻겨 놓으면 제법 값이 나가겠구나. 매일까지 열량을 가져오지 못하면 저 계집애 둘을 관비로 팔아넘길 것이다. 조대수가 사라지자 다니는 진흙방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하지만 별이는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엄마, 저 아저씨 나쁜 사람이지? 그리고 셈이 틀렸어. 다리 역시 조데스의 말투를 그대로 흉내내내며 덧붙였다. 내일 이 시간 열량 관비로 팔아넘긴다. 엄마, 걱정 마. 내가 저 사람의 표정, 눈빛 한마디까지 다 머릿속에 넣어뒀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두 천재의 능력이 복수라는 이름으로 꿈틀대기 시작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홍주상터를 짓눌렀다. 다니는 흙탕물에 무릎이 해지도록 돌아다니며 열량을 구하려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외면뿐이었다. 미안하네. 다니, 조 객주는 밖에 나면 우리도 끝이야. 상터 사람들은 눈을 피했고 다니의 손엔 굳은 살보다 깊은 절망만이 남았다. 그 시각 허름한 움막 안에서 별이는 숫덩이로 방바닥에 복잡한 숫자를 나열하고 있었다. 장터 상인들이 조데스에게 냈다는 자릿세와 관아에 보고된 세금의 차이. 별이의 머릿속에서는 수천 개의 엽전이 춤을 추며 거대한 비리를 그려내고 있었다. 언니, 찾았어? 다리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별이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 아저씨, 나라에 내 세금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어. 아주 많이. 갑자기 사례문이 부서질 듯 흔들리며 조대수의 하수인들이 들이닥쳤다. 이 안에 보증장수년 있느냐. 비에 젖은 다니가 겁에 질려 마당으로 나서자 조대수의 집사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그녀의 보찜을 낚아채 바닥에 팽개쳤다. 낡은 보찜이 터지며 콩나물과 고사리가 진흙바닥에 나구었다. 그때 집사가 보찜 깊숙한 곳에서 붉은 비단 주머니를 집어 올렸다. 아니, 이게 뭐야? 나으리의 비단 주머니 아니냐. 1년이 도둑질까지 했구나. 다니는 하얗게 질려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교하게 짜인 함정이었다. 집사는 다니의 머리채를 휘잡았고 절규하는 다니의 팔목엔 차가운 쇠사슬이 감겼다. 다니가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가며 아이들을 향해 울부짖었다. 살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해. 아이들은 낙엽처럼 바닥에 나굴며 엄마를 부르짖었지만 관군들의 발길질은 무자비했다. 조대수는 멀리서 가마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며 승리감에 도취된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사방이 고요해진 뒤 진흙푸성이가 된 별이와 다리가 서로를 일으켜 세웠다. 아이들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대신 서리빨 같은 도끼가 서려 있었다. 언니, 엄마가 끌려가면서 말했어. 잔독대 밑을 보라고. 별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가자. 그 빛을 찾아야 해. 그게 엄마를 살리고 저 괴물을 죽일 유일한 무기야. 빛발이 칼날처럼 살을 파고드는 밤. 별이와 다리는 맨손으로 장독대 밑에 진흙을 파헤쳤다. 손톱 밑에 피가 맺히고 흙이 차올랐지만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손끝에 나무 상자가 걸렸다. 상자를 열자 7년 전 다니가 숨겨두었던 흑단 빛이 호롱불 아래 검붉은 광택을 내뿜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 곁에는 피 얼룩이 진 낡은 무명천 조각들이 함께 있었다. 매니원은 떨리는 손으로 그 빛을 받아들었다. 이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다. 구름 사이를 노니는 학 두 마리. 이건 전임 사도 민대감 가문의 가보인 상황문이 아니냐. 매이원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흔들렸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똥통 옆에 버려진 천한 핏줄이 아니라 참혹한 학살에서 살아남은 고귀한 씨앗임을 비로소 직감했다. 그 시각 차가운 관아 지하 감옥에 갇힌 다니는 피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미인년, 어서 도둑질을 자백해라. 옥졸의 으름장보다 그녀를 더 괴롭히는 것은 홀로 남겨진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었다. 별아, 달아, 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너희를 비단길에 걷게 해주겠다 약속했는데. 다니는 차가운 창살 너머로 보이는 조각난 달빛을 보며 간절히 기도했다. 한편 맹의원의 약방에서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별이는 맹의원이 구해온 빈 장부에 수만 개의 숫자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장터에서 찰나의 순간에 훔쳐보았던 조데스의 비밀 장부를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복원해내고 있었던 것이다. 숫덩이가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다리는 감은 눈을 뜨며 입을 열었다. 그런데 아이의 입에서 나온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자, 여기 삼냥이다. 이걸로 입 좀 다물고 있어. 그것은 완벽한 조대수의 비릿한 목소리였다. 이어 다리는 비굴한 덕칠의 목소리로 답했다. 아이고, 삼년이라니요. 적어도 오양은 주셔야지요. 맹의원은 그 소름 끼치는 재능의 헛바람을 삼켰다. 한 명은 부정한 숫자를 잡아내고 다른 한 명은 그들의 죄악을 증언할 목소리를 가졌다. 할아버지, 준비됐어요. 별이가 수검댕이 묻은 손을 닦으며 맹의원을 응시했다. 아이들의 눈은 더 이상 7살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7년 전 뒷간에 숨겨졌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의 목을 죄기 위해 돌아온 사신의 눈빛이었다. 홍주 관아 마당에는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호승줄에 묶인 다니가 처참한 몰골로 형틀 앞에 무릎을 꿇려섰다. 대청마루에 거만하게 앉은 조대수는 곰방대를 털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사또 나으리, 전연의 보침에서 제 비단 주머니가 나왔으니 도둑질이 명백합니다. 당장 곤장을 쳐서 죄를 물으소서. 사또가 판결을 내리려 산통에 손을 뻗던 그 순간, 잠깐, 그 재판은 엉터리입니다. 라는 맑고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었다.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7살 난 별이와 다이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사람들은 고작 아이들이라며 비웃었지만 별이는 사또를 똑바로 응시하며 소리쳤다. 경국대전 형전에 이르기를 억울한 사정이 있는 자는 신분과 나이를 막론하고 구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사또께서는 법도를 모르시는 겁니까? 사또가 어이없다는 듯 허탈하게 웃으며 어린 내놈이 무엇을 증명하겠느냐고 묻자 별이는 조대수의 장부를 가리켰다. 저 장부에는 거짓이 가득합니다. 지난달 보름 흉년이라 쌀한 섬은 단양이었는데 장부에는 7양으로 적혀 있지요. 모든 물건 값에 이 양씩 더해져 있습니다.
관아에 내야 할 세금을 가로채고 그 죄를 덮으려 우리 어머니를 도둑으로 몬 것입니다. 별이의 입에서 쏟아지는 정확한 숫자와 날짜의 조대수의 안색이 잿빛으로 변했다. 조대수가 요망한 요물이 헛소리를 한다. 며 소리쳤으나 별이는 멈추지 않고 암산으로 조대수의 횡령 액수를 많이 납해서 낱낱이 읊었다. 산인들이 솔렁이기 시작했다. 어쩐지 우리가 낸 돈보다 장부가 무겁다 했어. 이어 다리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아이는 눈을 감더니 조대수와 똑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자, 여기 선양이다. 이걸로 입 좀 다물고 있어. 사람들은 귀신을 본 듯 비명을 질렀다. 다리는 이어 비굴한 증인 덕질의 목소리까지 완벽하게 연기하며 어제 밤 골목에서 이루어진 은밀한 매수 현장을 그대로 재현했다. 사또 나으리, 저 아저씨가 우리 엄마 보침에 비단 주머니를 넣는 것을 제 눈과 귀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리의 목소리가 다시 어린아이의 것으로 돌아왔을 때 관아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조대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사또는 부들부들 떨며 명령했다. 이방, 당장 저 장부를 다시 검사하고 조대수를 포박하라. 그러나 조대수는 품 안의 칼을 만지며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조대수가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리며 악을 썼다. 사또 나으리, 보십시오.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훔치는 요물입니다. 요물의 말을 어찌 믿으십니까? 그의 외침에 겁에 질린 백성들이 주춤거렸다. 그때 형틀에 묶여있던 다니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다. 사또 나으리, 여기 마지막 증거가 있사옵니다. 다니는 품속 깊은 곳에서 낡은 무명천에 쌓인 물건을 꺼냈다. 천이 벗겨지자 7년 전 똥통 옆에서 아이들과 함께 발견되었던 흑단 빛이 드러났다. 검붉은 광택 위에 정교하게 새겨진 상악 문양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산란했다. 조대수는 그 빛을 보는 순간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었다. 저것이 왜 전혀 손에 분명히 타 죽었어야 할 물건이거늘. 사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홀린 듯 대청마로 아래로 내려와 다니의 손에 든 빗을 받아들었다. 빗의 손잡이 안쪽에는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청명결백의 민정실. 사또의 눈시울이 붉게 충혈되며 손이 파르르 떨렸다. 이것은 나의 스승님이자 이 고을을 다스리던 전임 사도 민대감님의 가보가 아니냐. 사또의 호통이 관아를 뒤흔들었다. 조대수, 내 놈은 7년 전 민대감님 댁에 불이 났을 때 사라졌던 하인 칠성이 아니더냐. 감히 주인을 살해하고 재물을 훔쳐 달아난 것도 모자야. 대감님의 핏줄을 뒷간에 버리고 이제는 그 목숨까지 탐하려 들다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백성들은 경악했고 조대수는 입에 거품을 물며 쓰러졌다. 다니는 눈물을 쏟으며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별아, 달아, 너희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 너희 어머니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 그 더러운 곳을 요람으로 삼으셨던 거야. 7살 쌍둥이는 비로소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다니가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큰 짐을 져왔는지 깨달았다. 별이는 다니의 거친 손을 잡았고 다리는 다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사또는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저 역적 조대수를 당장 하옥하라. 그리고 민대감님의 비밀 공간을 열 열쇠가
바로 이 빛 속에 있을 것이니 전군 출동하여 조대수의 집을 낱낱이 뒤져라. 낡은 흑단 빛 하나가 7년간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관아 마단 위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넋을 달래듯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조대수의 으리으리한 기와 집은 탐욕의 성체와 같았다. 사또와 관군들, 그리고 단이와 쌍둥이가 그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시간 곳곳에는 남의 피눈물로 쌓아 올린 화려한 가구와 비단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별이의 시선은 화려한 보물들이 아닌 서재 한 구석의 북박이의 장식장에 고정되었다. 할아버지, 저기 보세요. 나무살들의 간격이 이상해요. 별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을 보듯 장식장의 문양을 손가락으로 짚어나갔다. 다른 칸은 12개인데 저기만 7개예요. 저 틈이 엄마가 가졌던 그 빛이랑 똑같아요. 숫자의 천재인 별이는 어른들이 놓친 미세한 규칙의 파괴를 단번에 알아차린 것이었다. 사또가 떨리는 손으로 흑단 빛을 별이가 가리킨 틈새에 밀어 넣었다. 빛은 마치 제 집을 찾은 듯 빈틈없이 미끄러져 들어갔다. 딸깍하는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거대한 장식장이 옆으로 밀려나며 어두운 비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7년 전 민대건 댁에서 사라졌던 진실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가장 안쪽, 붉은 비단에 쌓인 물건을 꺼내자 피얼룩이 진 낡은 저고리 안감과 반으로 쪼개진 옥패가 나타났다. 그 옥패를 별이의 목에 걸린 조각과 맞추자 민이라는 글자가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졌다. 단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다. 그것은 아이들의 출생을 증명하는 동시에 그날의 참혹했던 학살을 증언하는 핏빛 증표였다. 비밀함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혈사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절규가 담겨 있었다. 아가야, 부디 살아다오. 더럽고 추한 곳이라도 좋으니 제발 숨만 붙어 있어 다오. 사또가 혈서를 읽어 내려가자 다 나는 울음바다가 되었다. 너희 어머니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 놈들이 감히 뒤져보지 않을 세상에서 가장 천한 곳, 그 똥통 옆뒷간을 너희의 요람으로 선택하신 게야. 단이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7년 전 침을 뱉으며 지나쳤던 그 더러운 뒷간이 실은 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마련한 가장 숭고하고 성스러운 방패였음을. 다리는 마치 그날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다. 들려요. 엄마의 자장가 소리가. 아가야, 숨소리도 내지 말 거야. 아이의 기억력이 7년 전의 공포와 사랑을 동시에 불러내고 있었다. 날이 박자 조대수의 저택 앞마당에는 압수된 비단과 엽전 꾸러미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와 사또가 엄숙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별이는 주판도 없이 암산으로 조대수가 7년간 가로챈 백성들의 피눈물을 계산해냈다. 총 3만 6천 년. 이건 홍주 백성들 모두가 3년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별이의 서늘한 목소리에 구경하던 백성들은 통곡하며 조대수를 향해 돌을 던졌다. 형틀을 못 낀 조대수는 이미 넋이 나간 듯 허공을 향해 마님, 살려주십시오. 라며 헛것을 보며 울부짖었다. 탐욕으로 일권 성체가 7살 아이의 손가락 극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 관아 정문으로 화려한 가마 2채가 들어섰다. 한양의 김판서 댁에서 보낸 집사들이었다. 그들은 아이들의 친조부인 대감의 명을 받았다며 단이 앞에 비단옥과 꽃신을 내던졌다. 아기씨들,
이제 고생은 끝났습니다. 저런 천한 보찜장수 손에서 자았다니 가문의 수치입니다. 단장 가마에 오르시지요. 다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등을 떠밀었다. 타거라. 너희는 원래 귀한 분들이야. 이 어미는, 아니, 나는 너희를 잠시 맡아 키운 장돌뱅이일 뿐이다. 다니는 모진 말을 뱉으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그녀의 눈에선 피눈물 같은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도 참아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다리가 집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이보세요. 아저씨, 계산이 틀렸습니다. 별이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집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 비단 옷이 50년이라 칩시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7년 동안 우리를 업고 다니며 달아버린 무릎 관절 값은 얼마로 쳐줄 겁니까? 밤새 우리 굶기지 않으려고 일하다 갈라진 저 손가락의 핏값은요? 다리가 다니의 거친 치마폭에 얼굴을 묻으며 울부짖었다. 기억에도 없는 할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우리를 뒷갈에서 건져 올리고 똥 냄새 나는 우리를 꽃처럼 안아준 분은 이다니 우리 어머니뿐입니다. 세 모녀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하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또와 백성들도 소매 적시며 고개를 숙였다. 설령보다 깊은 기른정 앞에 한양에서 온 화려한 가마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한양으로 향하던 화려한 가마가 빈 채로 멀어져 갔다. 홍주관아 마당에는 침묵 대신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단이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바보 같은 것들. 그 좋은 길을 마다하고 왜 이런 고생길을 택했느냐. 다니의 책망 섞인 말에 다리가 해사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랑 먹는 보리밥이 비단 옷보다 100배, 1000배 더 달콤한걸요. 별이는 옆에서 암행어사가 건넨 조대수의 재산, 몰수 목록을 꼼꼼히 살피며 덧붙였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엄마, 저 나쁜 아저씨가 훔친 돈들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줘야 하거든요. 7살인제 계산이 틀릴 일은 없으니 걱정 마세요. 다니는 비로소 아이들을 품에 꼭 안고 참아왔던 안도의 눈물을 터뜨렸다. 뒷간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 홍주 땅을 밝히는 가장 귀한 등불이 되고 있었다. 몇 달 뒤 조대수의 의리의리했던 기와집 때문에는 홍주나눔터라는 새로운 현판이 걸렸다. 그곳은 더 이상 탐욕의 성체가 아니었다. 탄이는 커다란 가마솥 앞에 서서 땀을 흘리며 국밥을 퍼담았다. 어르신, 뜨거우니 호흡으로 드세요. 국은 얼마든지 더 있습니다. 다니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났다. 마당 한편에서는 별이가 죽파나를 튕기며 장터 사람들의 억울한 장부를 대신 정리해주고 있었고, 다른 쪽 마당에서는 다리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를 가르치고 있었다. 자, 나를 따라 해봐. 하늘천, 따지. 다리의 낭낭한 목소리는 한 번 들으면 잊지 않는 천재적인 기억력을 넘어 배움에 목마른 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붉은 노을이 나눔터 마당을 따뜻하게 감쌌다. 맹이원은 당별하게 기대어 이 광경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수염을 쓸어내렸다. 밥으로 배를 채우고 글로 머리를 채우니 내 의술보다 단인의 국밥 한 그릇이 더 용하구나. 단인은 문득 품속에서 반쪽 옥패와 흑단빛을 꺼내보았다. 그것은 이제 가문의 진표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의 징표였다. 보이십니까? 마님, 당신이 목숨 걸고 살린 아이들이 이제 세상을 살리고 있습니다. 다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노을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다. 뒷간 옆 거적대기 밑에서 발견된 두 생명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사랑이 전설이 되었다. 홍주장터의 바람은 이제 악취가 아닌 구수한 밥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싣고 멀리 멀리 퍼져나갔다.